러시아는 현대 전쟁 장비를 너무 많이 잃어서 소련 시절의 유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은 빠르게 접근하는 표적을 탐지하고 정밀하게 제거합니다. 러시아가 전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은 잿더미로 변했고 이제 푸틴은 그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러시아는 기동전을 잃었고 이제 푸틴에게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푸틴과 지휘관, 크렘린 말을 그대로 믿으면 이런 사실을 모를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에 대해 계속 거짓말을 퍼뜨리고 있으며 특히 아직 코피안스크를 장악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주에 위치해 있고 오스키엘 강가에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접하고 있는 국경에서 불과 40마일, 즉 약 24.8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UNN에 따르면 이 도시는 하르키우에서 두 번째로 만들어진 철도 중심지입니다. 즉 블라디미르 푸틴이 이 철도 중심지의 물류 이점을 원한다는 의미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코피안스크를 점령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알 수 있겠지만 러시아가 코피안스크 점령에 실패한 것은 기동전 전술이 붕괴된 사례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 전술을 무력화했기 때문입니다. 1월 29일 키예프 포스트와 제이슨 제이 스마트와의 인터뷰에서 전 미 해군 네이비 실척 파라르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다시 한번 자신들이 한 번도 점령한 적 없는 도시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것이 거의 농담이 되었지만 어제만 해도 크렘린 고위 지도부에서 최소 4번째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건 국방부 장관, 육군 참모총장 등 인물들이 코피안스크 점령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파라르는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고 그는 옳습니다. 2025년에 러시아가 정말로 코피안스크를 점령할 것처럼 보였던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고 지금은 우크라이나가 도시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12월 중순까지 우크라이나는 코피안스크의 90%를 탈환했고 마지막 10%를 해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2월 3일 키예프 인디펜던트는 우크라이나가 도시에서 여러 거점을 해방하며 러시아의 대규모 공세를 막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며칠 전인 1월 27일에도 전쟁연구소는 코피안스크에서 러시아가 얻었다고 주장하는 전장 성과에 대해 혹독한 평가를 내렸으며 이러한 성과가 실제가 아니라 서류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ISW는 실제로 우크라이나가 자신의 진지를 유지했으며 오히려 코피안스크 방향으로 진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가 그 도시를 점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환상이며 눈속임에 불과합니다. 이 거짓말은 크렘린 깊은 곳에서 나왔으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일부 인사들에 의해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라가 언급했듯 러시아 내 일부는 황제가 속옷도 안 입었다는 걸 아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밀 블로거들은 이러한 암시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코피안스크는 마치 자신만의 현실 세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푸틴과 그의 측근들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코피안스크 등 실제 상황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러시아가 막강한 힘을 가진 존재이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막을 수 없다는 이미 무너지고 있는 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4년간 러시아를 막아왔고 코피안스크에서 러시아 점령지를 되찾아 핵심 도시를 해방시켰습니다. 푸틴이 만든 환상은 저급한 마술사의 속임수에 불과함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에서도 사람들이 보기 시작했고 토끼는 처음부터 모자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현장 상황은 어떨까요? 우선 대규모 장비와 자원 손실을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는 푸틴이 선호하는 전쟁 방식에 필요한 전차가 부족해지고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영상 후반부에서 다루겠습니다.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 파라르는 푸틴이 전선에서 환상이 보고되는 비정상적인 피드백 루프에 깊이 빠져 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는 러시아군의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말이죠. 특히 푸틴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자원인 인력에서 그런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러시아의 일일 소모율은 정기적으로 1000명 선을 맴돌고 있습니다. 2월 3일에는 하루에 760명의 병력을 잃으면서 이보다 약간 낮았죠. 하지만 이틀 전에는 우크라이나가 푸틴의 병사 1090명을 제거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월 17일에는 러시아가 1130명의 병력을 잃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예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크라이나가 1000명 이상의 사상자를 내지 못하는 것이 예외적이며 보통 그 숫자는 훨씬 더 많습니다. 러시아의 더 불리한 점은 일일 사상자 중 많은 이가 전사자라는 점입니다. 마이클 카우프만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의 전사자 대 부상자 비율이 정상적인 수준과는 전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카우프만은 전사자와 중상자 비율이 거의 1대 1에 가까웠다고 말하며 이 비율이 2025년에 상당히 증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 군인 전사자와 부상자 비율을 보면
이것은 푸틴에게 논리적으로 큰 문제입니다. 부상 군인은 회복 후 전장에 다시 투입될 수 있습니다. 사망한 군인은 반드시 대체되어야 하며 전사자와 부상자의 비율이 1대1인 상황에서 러시아는 매일 약 500명의 전사자를 대체할 인원을 찾아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에 따르면 러시아는 사망, 부상, 포로 또는 수감으로 인해 124만 명이 넘는 병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1대1 비율은 최근 러시아군 사상제만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는 러시아군이 기동전 승리에 필수적인 자원을 빠르게 소모하는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심각합니다. 하지만 스마트의 지적처럼 러시아군은 인력과 장비가 점점 고갈되고 있습니다. 파라르가 계속 덧붙입니다. 장갑차, 보병, 전투차량, 탱크, 포 등 전략적 예비 물자를 비축한 후에도 러시아는 예비로 남아있는 탱크가 2,000대밖에 없습니다. 파라르는 러시아가 전쟁 시작 당시 4만 대의 탱크를 보유했고 우크라이나가 3만 8천 대를 파괴했다고 주장합니다. 우크라이나 재무부는 약 1만 1,600대의 탱크 파괴를 발표했으나 우크라이나도 이처럼 높은 수치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구체적 숫자 논쟁은 접어두고 파라르의 요점은 러시아가 병사들에게 새 탱크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보내는 탱크가 새 것이라고 주장하겠지만 실제로 보내고 교묘하게 새 탱크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대부분 소련 시절의 고철 더미를 최대한 복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는 운용이 불가능한 낡은 탱크들의 남은 부품을 이용해 복원한 것들입니다. 러시아의 탱크 산업은 확실히 호황이 아니며 이는 포브스가 2월 3일 기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매체는 국영 방위산업체인 유브이즈만이 실제로 새로운 탱크를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지적합니다. 푸틴이 세계 최고의 전차라고 주장한 D-90M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생산량은 러시아 주장만큼 많지 않고 설령 그렇더라도 우크라이나의 막대한 손실을 메우기엔 충분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매년 250대의 T-90 생산을 주장합니다. 간단한 계산만 해봐도 4년 동안 11,600대의 전차가 파괴되었다는 것은 연간 2,900대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러시아가 전선에 보내는 전차 중 신형은 10%도 안 됩니다. 또한 연간 T-90 전차가 250대라는 가정이 맞더라도 실제로는 200대 이하, 심지어 100대 미만일 수 있다고 포브스는 지적합니다. 즉 파라의 주장이 옳다는 의미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손실된 전차를 보충한다면 연간 수백 대 생산 라인 외에 다른 경로로 전차를 조달한다는 의미입니다. 전차들은 소련 시절 비축분에서 가져온 것이며 파라는 이것이 러시아 전쟁의 나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새 전차가 도착해 철도 차량에서 내려옵니다. 당신 위치에는 1962년형 T-62가 배치됩니다. 그리고 금속 재질이 현대 기준에 못 미치는 건 당연하죠. 파라가 말합니다. 센서도 없고 광학 조중용만 있다고 덧붙입니다. 이 전차들은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전차보다 약간 더 나을 뿐입니다. 잠시 후에 이 엄청난 전차 부족이 러시아의 기동전에 왜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돈바스로 가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이 지역은 전투가 가장 치열한 곳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가 루안스크를 점령한 데 이어 도네츠크도 우크라이나에서 빼앗으려 합니다. 러시아군은 1년 넘게 포크로우스크시에서 교착 상태입니다. 이 도시는 강력하게 요새화된 도시 벨트 앞에 있으며 방어 시설이 많아 앞으로 러시아군이 겪을 일에 비하면 포크로우스크의 유혈 사태는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돈바스는 크렘린 전략 실패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전쟁 초기에 사용한 기계화 돌격을 시도할 장비를 겨우 모았을 때도 그 돌격이 자주 빠르게 무너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파라시는 그 부대들은 출발 전에나 출발 직후 전멸해 목표 지점에 못 도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패는 기동전에 달렸으며 이 점이 푸틴의 큰 문제라고 말합니다. 러시아는 인력과 장비 손실로 2026년 초쯤 우크라이나 전쟁을 원하던 방식으로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파라르는 이 주장을 할 때 영국 국방정보국을 인용합니다. 하지만 전쟁연구소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으며 12월 말 때 있었던 전쟁연구소 평가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가 전략적 예비군을 마련하지 못하며 우크라이나의 다른 지역 병력을 동원하지 않고도 전선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말해 러시아가 도네츠크 지역을 점령할 기회를 얻으려면 아이러니하게도 다른 지역에서 병력을 빼와야 하므로 스스로를 곤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러시아의 기존 측면이 병력이 부족해져 우크라이나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되찾는 방역에 취약해집니다. 지금 카피안스크 방향에서 보는 게 그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러시아에게 의미하는 바는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방향에서는 항복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교착 상태이지만 전선이 유동적이라는 점이 다릅니다.
러시아의 장비와 인력 손실이 너무 커서 푸틴은 이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가 병사와 장비를 파괴하는 방법을 잊길 바라며 그가 택할 수 있는 유일한 다른 선택지는 정치적 해결뿐입니다. 바라르는 러시아가 코피안스크 점령 등 거짓말에 의존하며 달성 불가능한 정치적 해결책을 점점 더 절박하게 찾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스마트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며 2014년부터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했지만 무엇을 이뤘냐고 말합니다. 숫자가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도네츠크의 가장 위험한 지역은 여전히 돈바스에 남아있으며 러시아는 2014년 이후 우크라이나의 20%만 점령했습니다. 여기에는 2014년에 러시아가 빼앗은 크림반도와 푸틴의 침공, 첫 몇 달 동안 러시아가 차지한 우크라이나의 일부 지역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그 이후로 매년 러시아의 점령지는 미미하게 늘어났을 뿐입니다. 전쟁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2171제곱마일, 즉 전체의 0.93%만을 점령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런 성과는 기동전에 능한 나라에서 기대할 수준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장비 문제까지 완전히 드러난 상황에서 러시아가 앞으로 점령 속도를 눈에 띄게 높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파라르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돈바스를 점령하려면 앞으로 수년에 걸쳐 100만 명에 달하는 병력을 추가로 투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러시아는 현재 미국의 앵커리지 합의 존중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는 푸틴과 트럼프가 8월 알래스카 회담에서 맺은 것입니다. 러시아는 암시하는 듯합니다. 미국은 평화와 맞받고 우크라이나가 돈바스를 넘기게 하려 했지만 이 시도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성과가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교묘한 전략이나 무력으로도 돈바스를 차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적 문제에 대해 정치적 해법을 구걸하는 처지로 전락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시 탱크와 장비, 러시아 전통적 전쟁 방식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러시아의 그 방식이 실제로 무엇인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 방식은 빠른 기동으로 시작해서 소모전을 통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으로 끝나야 합니다. 디펜스 호라이즌 저널은 크렘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도했고 한동안 성공했던 점을 정리합니다. 러시아는 빠른 침공으로 전쟁을 시작해 기기와 부대를 우크라이나 전역에 보내 최대한 많은 영토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푸틴에게 완벽한 세상이라면 그 전차들은 며칠 만에 키예프로 진격해 러시아 군대가 우크라이나 정부를 전복시키고 통제권을 장악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진 않았지만 러시아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초기 기동 후 많은 영토를 확보한 뒤 소모전으로 전환했습니다. 목표가 선정되면 러시아 지상군은 그 목표를 체계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인간파도, 끊임없는 포격, 그리고 물론 전차에 의존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전략은 우크라이나 방어군과 탄약을 소모시켜 목표 방어선을 붕괴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점령 후 재정비하고 다음 목표로 이동했습니다. 파라시는 이를 간결히 표현했습니다. 위대한 소련 전쟁 기계와 20세기 합동무기 기동전 교리도 이렇게 말했다. 목표를 중포로 준비하고 탱크가 돌진하면 기계와 소총 부대가 뒤따라 돌파구가 생기면 탱크로 공략합니다. 여러분도 2026년 N2 방식의 문제점을 이미 아셨을 겁니다. 우크라이나 드론 방어는 러시아 전술에 큰 타격을 주었고 수치가 이를 입증합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부가 11,600대가 넘는 러시아 탱크가 파괴됐다고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거의 24,000대에 달하는 장갑차 1,600대가 넘는 다연장 로켓 시스템, 그리고 거의 37,000대에 달하는 포병 시스템까지 이 손실에 추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러시아 기동전 전략의 핵심이 무너진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도네츠크 지역과 우크라이나의 다른 곳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장비가 너무 많이 사라지고 보충도 되지 않으면서 러시아의 기계와 돌격은 드물어졌습니다. 파라르의 말처럼 만약 1,500달러짜리 마빅 드론을 사서 로켓 추진 유탄 탄두를 달면 모든 전차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초기에 그런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의 피해를 알게 됐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러시아에 남은 것은 생산되는 신형 전차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고 21세기 전투에는 맞지 않는 소련 시절의 장갑차와 무기뿐입니다. 즉, 대규모 기동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 시기는 러시아에 끝났고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가 성과가 미미한 것입니다. 러시아가 제한된 장갑차와 포병으로 과거 군사교리의 핵심이었던 공격 방식을 시도하며 적응하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푸틴은 자신에게 풍부하다고 믿는 단 하나의 자원, 즉 사람들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지난 9월 우크라이나 군 최고사령관 올렉산드르 시르스키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전술에서 흥미로운 변화를 관찰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기계화 부대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진지를 공격하는 대신 훨씬 더 은밀한 접근 방식을 택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는 최소 4명으로 소규모 부대를 편성하는 새 전술을 도입했습니다. 이런 소규모 부대는 장갑차나 대형 장비로는 불가능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 드론 방어망을 뚫고 침투합니다. 시에르스키는 9월에 그들의 주요 임무는 우리 영토 깊숙이 침투해 철수 재정비 후 다시 전진하며 내부 목표를 공격해 군수와 병력 교대를 마비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그 방식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러시아는 최소한 우크라이나 점령지 일부를 러시아군이 남아있는 회색지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소규모 부대는 대규모 도시를 점령할 능력이 없었고 특히 장갑차 지원이 없을 때 더 그랬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침투자 대부분을 찾아내어 괴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어선을 뚫고 들어간 이들조차 종종 고립되어 포위당하곤 했습니다. 네, 그들이 여전히 문제를 일으키고 일부 병사를 사살할 수 있지만 이런 소규모 부대들은 러시아가 원하는 전차와 포병의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겉보기엔 러시아 군대의 영리한 척은 같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러시아는 영토를 점령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없으며 그들의 병사들은 매일 기록적인 숫자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 강도를 유지할 마지막 희망인 듯합니다. 스마트와 파라르가 지적했듯이 러시아는 인력이 부족해지자 외국 용병을 고용하기 시작했고 이들을 전선에 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으로 종종 속여서 데려오고 있습니다. 파라르에 따르면 이는 악명 높은 러시아 용병 바그너 그룹이 선구적으로 쓴 전략의 일부입니다. 그 그룹은 바흐무트 전투에 깊이 관여했고 파라르에 따르면 러시아는 그 전투에서 약 13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 주장은 논란이 있습니다. 2023년 6월 프라브다는 서방이 러시아 손실을 약 6만 명으로 추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 전투에서 러시아는 잘 훈련된 병사를 바흐무트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고기 방패, 즉 포탄 바디들을 보냈고 외국인 모집 역시 같은 전략을 위해 이루어졌습니다. 이 외국인 모집은 종종 군사 훈련을 전혀 받지 않은 이른바 군인들을 양산합니다. 이 기술을 최초로 도입한 건 바그너 그룹입니다. 훈련병이 아닌 군화만 신으면 됐습니다. 그에게 소총을 주고 드론을 띄운 뒤 저쪽으로 가서 우크라이나군을 찾으면 돼. 그들이 너에게 총을 쏘면 위치를 알 수 있다고 파라르는 말합니다. 논리는 장비가 파괴되는 것보다 총알바디 병사가 죽는 게 낫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는 필요한 장비가 없어서 총알바디 병사들이 주된 전략이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 드론과 러시아 병사들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이건 푸틴이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그도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임무는 푸틴의 정치적 술수가 러시아가 이미 기동전을 오래전에 잃었고 푸틴이 더 이상 선택지가 없다는 사실을 가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완전한 패배가 어떤 모습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 우리가 논의한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지역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장갑차 없이 보브찬스크를 점령하려다 예상대로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영상에서 확인하세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도록 더 밀리터리 쇼를 구독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